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진행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오늘은 저희가 그 기스트라는 암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뭐 위암, 폐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사실 이 기스트라는 것도 환자분들이 꽤 관심이 많으신 암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오늘은 저 서울 아산병원의 종양내과에 김영돈 교수님 모시고 기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돈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진작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교수님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기스트가 저희가 표적 항암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처음으로 알게 됐던 그런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단은 교수님 또 워낙에 기스트 많이 또 진료하시고 하셔서 좀 많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스트가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아주 많은 암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병인지 조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기스트는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암의 일종이고요. 굉장히 드문 암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장관의 암이라고 하면 보통 위장관의 표면에 발생하는 암인데요. 기스트는 위장관 표면이 아니라 그 위장관 밑에 층에 있는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암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약 연간 500에서 100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분들이 진단이 되고 있는 그런 드문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교수님, 환자분들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수술을 하셨거나 다른 걸 뭘 하셨을 때 어떤 선생님한테 이건 암이 아니다라고 듣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암이죠? 네, 암으로 보셔야 되고요. 암인지 암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은 특히 크기가 굉장히 작은 1cm에서 2cm 미만의 암의 경우에는 이게 수술적으로 절제했을 때 재발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정말 암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주 작은 암을 이제 미니 기스트 아니면 마이크로 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질병이 진행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암의 일종으로 봐야 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굉장히 큰 암도 처음에는 작았던 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암으로 인식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셔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장관 기질종양에서 아마 환자분들이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얘기를 특히나 기스트 환자분들이 많이 좀 들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스트는 사실 그 여러 암종 중에서 그 암을 일으키는 원인 돌연변이 유전자가 명확하게 밝혀진 병입니다. 우리가 키트 또는 PDGFR 알파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게 되면서 암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병태 생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진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 PDGFR 알파의 D84V라고 하는 돌연변이는요,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마티닙과 같은 치료에 전혀 듣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이 얘기에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 국소 진행성 암에서 우리가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PDGFR 알파의 D84V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항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트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가장 흔한데요. 약 60에서 65%, 많게는 70% 정도까지 전체 기스트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11번 자리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고 9번 자리에 생긴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9번 자리에 생기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저희가 표준 용량이 이제 400mg을 하루에 먹게 되는데, 이거를 증량해서 쓰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특히 9번 자리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예후나 치료 반응에 있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PDGFR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한 7,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우리가 약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키트 뮤테이션과 PDGFR 알파 뮤테이션 있는 경우를 합치면 한 85%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발견이 안 되는 경우를 또 야생형 기스트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치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고 심지어는 약제 결정에 있어서 좀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스트가 이런 표적 항암제가 아마 처음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그런 암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수님, 기스트를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알기에 앞서서 그러면 병 상태, 그러니까 병기라고 하잖아요.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보통 암이라고 하면 1, 2, 3, 4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1, 2, 3, 4기의 분류에 있어서는 이제 종양의 원발 부위와 그다음 종양 주변에 이제 림프절 전이, 그다음 원격 전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기스트는 특이하게 이 주변의 림프절 전이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림프절로 잘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쓰는 1, 2, 3, 4기의 분류는 잘 쓰진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스트가 국소적으로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국소적으로 더 진행을 해서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지 또는 원격 전이가 있어서 처음에 수술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분류를 하게 돼서 이제 절제 가능한 기스트와 절제 가능하지 않은 기스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제 가능한,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기스트,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한 기스트. 수술이 불가능한 것 중에는 전이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너무 커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주변 장기를 뭐 침범하거나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럼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수술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희가 수술 전에 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 저희가 1차 치료를 쓰게 되는 또는 수술 전으로 쓰게 되는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표적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 쪽에 기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수술적으로 절제는 가능하지만 크기가 큰 상태에서는 직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물로서 표적 치료제로서 크기를 줄이게 된다면은 직장을 살려서 굉장히 그 수술 범위를 줄이게 되는 이제 그런 접근을 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장뿐만 아니라 12지장 두 번째 부분에서도 이제 췌장까지 절제된 굉장히 큰 수술이 될 수도 있는데 효과적으로 종양을 줄일 수 있다면은 그 종양이 있는 부분만 도려내게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기스트가 좀 근위부, 좀 위쪽에 있을 때는 크기가 크면은 이제 전절제 위를 전부 다 잘라내게 되는데요.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 국소 쐐기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종양이 있는 부분만 국소적으로 절제를 하는 그런 이제 수술 범위를 줄임으로써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환자분들이 한번 기스트 진단받고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도 같은 것이 저희가 사실 수술을 무조건 바로 하는 물론 수술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너무 크면 하고 나서의 그 후유증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가 굉장히 또 적합한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어쨌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수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뭐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지만 재발의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특히 기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발이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수술 후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재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종양세포가 숨어 있다가 결국 이제 자라나서 이제 전이를 하거나 국소 재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을 완전 절제했을 때 재발의 위험도를 상중하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 재발 위험도를 나누게 되는 기준은요. 일단 크기가 클수록 재발을 잘하겠죠. 그 다음에 모양, 이제 같은 크기더라도 모양이 좀 지독한 기스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포 분열수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기스트의 경우에는 위 밖에서 발생한 기스트보다 이제 재발의 위험도가 좀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되는 그런 분류는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 수술이 절제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재발할 가능성이 좀 높은 환자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항암 치료로서 죽여서 재발의 확률을 낮추고 반대로 말하면 완치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마티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3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그 표를 요즘은 환자분들이 갖고 오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복잡하잖아요. 예, 사실 복잡해서 사실 그런 거는 아마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아마 잘 알려주실 거로 생각이 들고 요즘에 보면 방금 수술하고 나서 3년 동안 이마티닙 먹는 거가 현재까지는 어쨌든 표준 치료인데 요즘에는 더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펄시스트 5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고위험군의 환자들에서 이마티닙을 3년이 아니라 5년을 복용했을 때 상당히 재발률도 낮고 전체 생존율도 좋은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상 연구에서 3년과 5년을 비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근데 이제 후양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위험군 중에서 이제 종양이 이제 파열돼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사실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마티닙을 3년이 아니라 5년 치료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고위험군 중에서도 아까 크기랑 그 세포 분열 지수를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암들이 또 종양이 파열된 만큼 재발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위험군 중에서도 재발률이 특히 높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오래 치료를 해서 미세 전이를 없애고 재발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임상 연구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논의가 앞으로 이제 더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3년이죠. 예, 한국에서는 일단은 제도권에서는 3년이기 때문에 아니 만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5년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얘기 드릴 때마다 이 연구와 그 현재 그 임상 현장에 약간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는 수술 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는 3년 글리백 복용이 권고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럼 방금 전에 수술한 환자분들 고위험군일 때 이마티닙 3년 얘기하셨는데 저희 방금 전에 사실 유전자 검사 얘기도 했었잖아요. 유전자 검사는 이때 우리가 이마티닙을 드셔야 되는 분, 말아야 되는 분을 고를 때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DGFR 알파 돌연변이 중에서 D842V라는 돌연변이는 아예 이마티닙에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티닙이 굉장히 저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항암제랑 비교할 때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많은 분들이 잘 크게 무리 없이 드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발진 심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이제 간질성 폐렴이 생긴다든가 뭐 간염이 생긴다든가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효과가 없는 특히 이제 PDGFR 알파 D842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수술 전에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PDGFR 알파 D842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해도 어차피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술 전 선행 항암요법이나 수술 이후의 보조 항암요법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트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11번 자리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 9번이 가장 많은데요. 아주 드물게 13번이나 17번 자리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하지 말라고 권고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마티닙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잘 논의한 이후에 좀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느낄 때는 심한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검사에서
안 들을 게 확실한 분들한테는 굳이 그거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치료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방금 전까지는 저희가 수술 후에 항암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수술이 불가능한 기스트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전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스트의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기스트에서는 흔히 말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별로 효과가 잘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기스트에는 잘 안 듣는 걸로 돼 있어서 효과가 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이성 기스트 환자분들에서 이마티닙 치료를 유지를 하는데, 치료의 가장 관건은 이 이마티닙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가 된 기스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마티닙의 약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있을 때 부작용을 잘 관리해주면서 이마티닙을 이제 끝까지 잘 유지하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성의 패턴이 좀 굉장히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종양이 나빠졌을 때 전부 다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스트는 이제 일부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 나빠진 부분만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마티닙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잘 치료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티닙이 이제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마티닙이 이제 잘 안 듣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한번 잘 안 쓴 약에서는 실패한 약은 다시 쓰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마티닙이 안 들었을 때 저희가 이마티닙 용량을 증량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마티닙이라는 약제는 키트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제 억제를 하는 것인데요. 증량을 하는 이유는 이 킷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더 많은데 약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약의 용량을 올려서 킷이라는 단백질을 더 잘 억제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되겠고요. 특히 키트에 9번짜리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고, 이런 경우에 약 3분의 1의 환자분들에서 질병이 조절되거나 심지어는 드물게는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0ml 정도까지 증량을 해볼 수 있다. 아마 글리백을, 이마티닙을 드시는 분들은 용량을 아시잖아요. 네. 보통은 한 8알 정도까지 올리는 것도 있는데, 교수님 또 반대로 독성이 좀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이마티닙을 쓰긴 써야 되는데 줄여서라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이마티닙을 쓰면서 이제 용량을 줄여서 부작용이 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용량을 줄여도 이제 부작용이 더 줄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제 용량을 줄였을 때 부작용이 좀 완화된 대표적인 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붓는 경우 또는 이제 빈혈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좀 줄였을 때 조금 더 그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 이마티닙이 이런 붓는 거나 이런 빈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마다 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가 다른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같은 400ml 표준 용량에도 굉장히 좀 높은 농도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낮은 농도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든 기관에서 이제 농도를 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용량을 줄였을 때 좀 그런 특히 부종이나 이런 부작용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폐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피부 발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좀 줄인다고 해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용량을 감량하기보다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부작용을 조절하면서 용량을 유지하는 그런 접근들이 되고 있고, 신기하게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스테로이드를 이마티닙 용량을 유지하면서 특히 피부 발진이 좀 2등급, 좀 3등급으로 이제 있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이마티닙 용량을 유지를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줄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티닙을 유지하면서 이제 피부 발진이 좀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잘 관리를 하면서 이마티닙을 잘 어떻게든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이제 핵심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기스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기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마티닙을 어떻게든 오래 끌고 갈까인데 그 이마티닙이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저희가 경험하면 굉장히 부작용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그 이마티닙 이런 약제들 워낙에 또 관심 많으셔가지고 환자분들이 또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럼 교수님 방금 저희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든 그 이마티닙이라는 약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사실 결국엔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렇게 내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그 이마티닙을 이제 용량을 증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3차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니티닙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표적 항암제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한 평균적으로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쓴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진행했을 때는 이제 레고라페닙이라고 하는 3차 약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리프레티닙이라고 하는 약제가 이제 4차 약제로서 이제 효능이 입증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리프레티닙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마티닙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실패한 약을 다시 쓰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종양내과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해서 그 기스트 세포, 암세포 하나하나가 이룬 특성들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근데 내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마티닙에 잘 듣는 세포들이 이제 잘 쪼그려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마티닙에 잘 안 듣는 이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긴 이제 그런 암세포들이 있게 되는데요. 내성 돌연변이에 생긴 암세포들이 이제 2차, 3차 약제로 조금 잘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남아있던 이마티닙에 잘 듣는 이제 그런 종양세포들이 조금 더 얘네들이 죽으면은 조금 더 득세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레고라페닙이라고 하는 3차 약제를 실패한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쓸 수 있는 약제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사실 3상 연구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실패를 했을 때 이마티닙을 쓰면 이 질병 진행이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쓰는 게 되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이 이마티닙을 다시 쓰면서 조금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임상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뭐 급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기스트라는 게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마티닙에 잘 듣는 애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좀 안 듣는 애들이 살아있을 때도 있어서 방금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얘네들만 만약에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암이 전반적으로 다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좀 어떤 특정 부분만 좀 나빠지거나 할 때 그럴 때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소적으로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내성이 생긴 부분만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간에 있는 경우에는 고주파 열 치료를 한다든가 해서 좀 없애고 이제 나머지 이마티닙으로 잘 조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마티닙 치료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전이암에서는 잘 수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병변이 잘 줄어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서 이제 종양세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마티닙이랑 계속 이제 치료 압력을 받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이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잠재적으로 이제 내성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지를 없애는 개념에서 이마티닙에 치료를 하고 잘 듣는 경우에는 그런 전이된 부분들을 절제하는 그런 접근도 그 기스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방금 저희가 사실 거의 그동안의 얘기가
이마티닙에 잘 들을 것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에서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동안 지금 계속한 얘기가.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유전자 변이가 글리백 이마티닙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DGFR-알파 D842V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이마티닙을 포함해서 이제 수니티닙, 레고라페닙 같은 경우도 잘 안 듣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돌연변이를 이제 특징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이제 아바프리티닙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의 경우에는 이제 반응률이 거의 한 90% 정도 육박을 해서 굉장히 D842V 돌연변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약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약제도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들어오게 하려는 노력들이 좀 기울어져야 되겠고, 사실 이제 D842V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좀 질병 진행이 좀 느리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데이터가 이게 완전히 정립된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전이된 부분을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도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제한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D842V 특히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가 참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저희가 임상 필드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좀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좋은 기회가 좀 환자분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이 빨리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건데, 사실 기스트가 다행스럽게도 표적 항암제가 잘 듣는 암이어서 전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장기간 생존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장기간 생존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약간 뭐 보험 이슈? 뭐 이런 게 조금씩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예. 전이성 기스트가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이제 수술로 절제를 하고 이마티닙을 이제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이성 암이기 때문에 그 이마티닙 치료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걸 뭐 중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아주 강한 근거가 아니고, 중단하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질병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전이암에 준해서, 전이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온몸을 이제 타고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암이 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신에 암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료가 워낙 잘 듣고 잘 듣는 암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이런 내성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종양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티닙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산정특례가 연장되는 기준에 있어서 이제 유관적으로 이제 병이 보여야지 연장이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이제 질병의 관점에서 보든.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산정특례 연장이 안 되었을 때 본인이 이제 다 그 지불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병도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고 산정특례가 이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치료를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잠재적으로 종양이 진행하면서 환자분이 좀 경과가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개선의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손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적어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관점에서 이런 정책의 개정이나 앞으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렇죠? 언젠가 끊기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마티닙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기보다는 못 자라게 약간 눌러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만약에 암이 나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끊었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쉽게 왕왕 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그런 산정특례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저희 개인적인 얘기,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기스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스트 환자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한마디 전해주실 말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스트를 진단받으시면은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암 자체도 굉장히 듣도 보지도 못한 암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기스트는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병입니다. 특히 종양내과 의사가 아닌 경우에 특히나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더 있고, 종양내과 내에서도 이제 기스트를 전문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잘 치료를 따라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됐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이제 그런 약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아마 그리고 이 글리백이란 약제의 또 효과나 부작용 이런 거 관리를 워낙에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잘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스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교수님은 제 간암으로 다시 한번 좀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